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재벌가 맏며느리였던 제가 지금은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손은 까맣게 더러워지고 옷에선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해가요.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저 할머니 냄새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았어요. 그 진실이 저를 쓰레기로 만든 사람들을 이제 쓰레기로 만들 겁니다. 제 이름은 이순이 이른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의 이야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2014년 봄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3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침실이 3개에 욕실이 2개였습니다. 주방엔 최신식 식기세척기와 냉장고가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재벌 건설사 회장 아들의 아내였거든요. 남편 강민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한테는 다정했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며 꽃다발을 사왔어요. 순이야,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어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20년이야. 민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곧 저를 버릴 거라는 걸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내가 밖에서 일식 사올게. 내가 좋아하는 스시. 민호는 그렇게 제 취향을 기억했어요. 회 초밥에 와사비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지만 여전히 배려해줬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정자 여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순이 오늘 점심집에 손님 올 거야. 12시까지 준비해. 네, 어머니. 불고기 해. 그리고 잡채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여.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가져다 준 김치 너무 짰어. 다시 담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치는 어제 막 담근 거였습니다. 3일은 기다려야 맛을 알 텐데요. 어머니, 김치는 며칠 있어야. 내가 짜다니까 짜다는 거야. 다시 담가라니까. 네.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랬어요.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불고기용 소고기, 당면, 여러 가지 채소들. 손을 씻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전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재우고 잡채를 볶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김치도 다시 담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2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손님 2명을 데려왔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 정자씨 며느리가 이렇게 예뻤어요? 그냥 그래요. 친정이 변변찮아서.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순희입니다. 어머, 순이 씨 요리 솜씨가 좋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손님들이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요. 그래요, 순이가 한 건데.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잡채는 좀 싱거워. 간을 더 했어야지. 손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신경 좀 써요. 네. 저는 항상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는 20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의 나이에 저는 고아가 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때 민호를 만났어요. 1984년 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민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부모님을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우리 집이 가족이 되면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가족.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어요. 1985년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친정이 어딘데? 대전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호야, 이 사람 괜찮겠어.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 민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순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게 뭐가 중요해? 집안이 중요하지. 하지만 결혼은 진행됐어요. 아마 민호가 고집을 부렸나 봐요. 저는 시댁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의지할 곳이 시댁밖에 없었으니까요.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뎠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차가운 말도 전부 참았습니다. 하지만 착하게만 살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2014년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래야 해? 그래야지. 순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지만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20년이 뭐가 중요해. 우린 지금 위기야. 회사 빚이 얼마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순이 명의로 부동산을 옮겨뒀잖아. 그걸 회수해야 해. 그러려면 이혼해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이요? 너무하잖아요, 엄마. 너무한 게 뭐가 있어. 쓸모없는 건 버리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순이한테 말할게요. 빨리 해. 시간이 없어.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황급히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이야, 네,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그날 밤 민호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여기 사인 좀 해줘. 이게 뭔데요? 종이를 봤습니다. 상단에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이혼 동의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민호는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빚이 많아.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해야 해. 제 명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옮겼어.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 모르게 제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결해요.
안 돼. 이혼해야만 해. 그래야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을 못 건드려. 하지만 순이야, 이해해줘. 이게 최선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연민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요. 민호 씨,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아? 2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차갑더군요. 준이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준이 솔직히 말할게.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칼날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정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 그냥 민호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어머니, 우린 지금 위기야.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야 빚을 갚을 수 있어. 재산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모르고 있었구나. 10년 전에 내 명의로 부동산 여러 채를 옮겨뒀어. 강남 빌딩 2채, 청담동 아파트 3채. 그걸 다시 회수하는 거야. 충격이었어요. 제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 증거 있어. 내 도장 찍혀 있고 내 서명도 있어. 법적으로 내 재산이야. 하지만 전 몰랐어요. 동의한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 내 이름 내 도장인데. 그러니까 넌 조용히 이혼하고 그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나가면 돼.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친정도 없는 주제에.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법, 우리 쪽에 변호사가 5명이야. 넌 혼자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사인 안 하면 강제로 진행할 거야. 내가 더 불리해질 뿐이야.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 같은 년.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이 제 인생을 규정했어요. 쓰레기 같은 년. 일주일 후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가방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게 전부였어요. 나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민호가 멀리서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제 명의 계좌는 전부 동결됐다고 했어요. 이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 갔어요.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었어요.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 사람이 깰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참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누웠습니다. 10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일 구하러 왔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여기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식당에 갔어요. 세탁소에도 갔어요. 편의점에도 갔어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기를 수십 번.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찜질방에도 못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계단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폐지 주우세요. 박스 모으면 돈 돼요. 폐지요? 네. 저도 그렇게 살아요. 아주머니가 리어카를 보여줬습니다.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받는데요? 5kg에 500원이요. 하루 종일 돌면 3,000원쯤 벌어요. 3,000원. 그게 제 하루 생계비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2025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재활용 선별장. 72살이 된 순이는 여전히 폐지를 모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손등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가세요. 비 온다던데. 같은 처지의 동료 할머니가 말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폐지 더미를 정리했다. 그때였다. 낡은 상자 속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순이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순이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양신고서. 서류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은 1952년 3월 15일. 입양 날짜는 1955년 5월 20일. 입양인은 강정자.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호가 양자였다고?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손이 떨렸지만 순이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출생신고서였다. 1967년 11월 3일 여아 출생. 모친 강정자. 부친 미상. 아이의 이름은 강은주. 1967년. 순이는 재빨리 계산을 해봤다. 민호를 입양한 것이 1955년. 그로부터 12년 뒤인 1967년에 정자가 친딸을 낳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민호 씨가 15살 때 진짜 딸이 태어난 거네.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다음 서류를 급히 펼쳤다. 그것은 고아원 입소 확인서였다. 1967년 11월 10일. 생후 일주일 된 여아 강은주, 서울 고아원 입소. 세상에.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자는 친딸을 낳고 일주일 만에 고아원에 버렸던 것이다. 양자로 들인 아들은 곁에 두고 친딸은 버렸다. 마지막 서류는 정자의 친필 메모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딸은 필요 없다. 재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줘야 한다.
강은주라는 이름은 호적에서 지워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자는 양자를 친아들처럼 키우면서도 진짜 친딸은 쓰레기처럼 버렸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그 양자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 세금을 아끼려고 순이 명의로 돌려놨다가 다 빼앗아 갔다. 내가 당한 게 이런 식으로 또 있었다는 거구나. 순이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건 증거였다. 민호가 양자라는 증거. 정자에게 친딸이 있다는 증거. 그 딸이 버려졌다는 증거. 강은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순이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다. 만약 은주를 찾을 수 있다면, 만약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함께 싸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은주는 정자의 진짜 딸이다.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다. 그런데 민호가 양자 신분을 숨기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봉투 안을 더 뒤졌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을 더 발견했다. 최근 것으로 보였다. 누군가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강은주, 1967년생. 현재 경기도시 거주. 딸 강지원 1992년생 있음. 순이의 심장이 뛰었다. 은주를 찾을 수 있는 단서였다. 아니, 은주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까지. 지원 강지원. 순이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1992년생이면 지금 33살쯤 되었을 것이다. 은주 씨한테 딸이 있구나. 그럼 정자 씨의 손녀이기도 하고. 순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불타올랐다. 10년 동안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온 이유가 이거였을까? 이 서류를 찾기 위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순이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비 오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강은주 씨 그리고 지원 씨. 꼭 찾을 거예요. 순이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희망을 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진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열쇠였다. 만약 은주가 나이가 들어 힘들다면 그녀의 딸 지원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33살이면 젊고 힘이 있을 나이다. 법을 알고 세상을 아는 나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이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으니까. 강은주를 찾는 것, 그녀의 딸 강지원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함께 정의를 되찾는 것. 순이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한 글자씩 확인하며 천천히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 저 혹시 강지원 씨 맞으신가요?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강민호 씨의 전처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민호 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양오빠가 되겠네요. 할머니, 혹시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순이는 자신이 있는 재활용 선별장 주소를 알려줬다. 1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선별장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짧은 머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순이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이순이 할머니시죠? 저 강지원입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어요. 지원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할머니, 여기는 춥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두 사람은 차 안에 앉았다. 순이는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입양신고서를 볼 때는 눈썹이 올라갔다. 출생신고서를 볼 때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아원 입소 확인서를 볼 때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정자의 친필 메모를 읽을 때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버려지신 거였군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왜 버려졌는지는 모르셨대요. 그냥 부모가 가난해서 그런 줄만 알았대요. 순이는 지원의 손을 잡아줬다. 지원 씨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투병 중이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이고,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 서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순이는 10년 전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민호와의 결혼, 정자의 구박, 사기 같은 이혼, 재산을 빼앗긴 일, 그리고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산 이야기. 지원은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군요.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지원 씨 어머님이 당한 게 더 억울해요. 갓난아기를 버리다니. 지원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머니,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요? 네. 첫째, 강민호 씨가 양자라는 증거. 둘째, 제 어머니가 강정자 씨의 친딸이라는 증거. 셋째, 어머니가 상속권자임에도 고의로 배제되었다는 증거. 지원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뭔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정자 씨가 돌아가신 게 2020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아마 강민호 씨가 단독 상속을 받았겠죠. 그럼 이제 늦은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상속권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부당하게 상속받은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법무사거든요. 이런 사건들 많이 봤어요.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지원 씨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원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를 버린 외할머니의 죄. 할머니를 속인 강민호의 죄. 제가 다 밝혀낼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은 노트북을 닫고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먼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재산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를 시작하죠. 소송이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공익사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제가 일단 부담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머니. 지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할머니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의 싸움이기도 하고 저의 싸움이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누가 자기를 버렸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버린 건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강민호 씨가 혼자 차지한 것도 부당해요.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받아야죠. 순이는 지원을 꼭 안아줬다. 33살 젊은 여성과 72살 노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같은 아픔을 겪었다. 지원 씨, 우리 꼭 이겨봅시다. 네, 할머니. 꼭 이길 거예요. 지원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할머니, 제가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죠. 그래요. 조심히 가요. 지원은 차에서 내리려다 다시 돌아섰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10년 전 이혼할 때 받은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다 버렸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괜찮습니다. 법원에 가면 기록을 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원은 다시 한번 순이에게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떠났다. 순이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순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순이는 지원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의 지원 법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원이 환한 얼굴로 맞아줬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원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순이는 그것을 받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다. 지원 씨, 혼자 사무실 운영하세요? 네, 작년에 독립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지원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할머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알아냈어요. 그래요? 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지원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청담동 아파트와 여러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강정자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총 30억 원 정도 됩니다. 2020년에 돌아가신 후 전부 강민호 씨가 단독 상속받았어요. 30억이나. 순이는 숨이 막혔다. 그 많은 돈을 민호가 혼자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2015년에 이혼하실 때 받은 서류도 법원에서 떼어왔어요. 지원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보세요. 여기 재산분할 조항이 있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10억 원을 민호 씨가 다시 가져갔어요. 명목은 원래 본인 재산이라고 했네요. 사기잖아요. 세금 아끼려고 내 이름으로 해놨으면서. 맞아요. 명백한 사기죠. 제가 증거를 더 찾았어요. 지원은 노트북을 열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민호 씨가 할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개 샀어요. 전부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이었죠.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전부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요. 이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어머니 강은주 씨는 법적으로 강정자 씨의 상속권자가 맞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졌어도 호적에서 지워졌어도 친자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정 상속분으로 따지면 최소 15억 원은 받아야 해요. 강민호 씨와 반반으로 나눠야 하니까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이제 소송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할머니, 사실은 어제 이상한 게 하나 날아왔어요. 그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발신인은 태평양 법률사무소, 수신인은 강지원. 이게 뭐예요? 경고장이에요. 강민호 씨 측 변호사가 보낸 거예요. 순이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원이 설명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만약 소송을 걸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겠대요. 5억 원?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겁을 주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무서워서 포기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5억 원이면 순이의 손이 떨렸다. 지원은 그 손을 꼭 잡아줬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협박이에요. 우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만약 우리가 지면 어떡해요? 지원은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제가 법무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고장 정말 많이 봤어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겁주려고 쓰는 수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역고소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우리한텐 입양신고서, 출생신고서, 고아원 기록, 정자 씨의 친필 메모까지 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져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상대가 큰 법률사무소잖아요. 저는 작은 개인 사무실이고. 그럼.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 병문안 갔다 왔거든요. 지원의 눈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아, 엄마는 평생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잖니. 근데 이번 한 번만은 엄마 대신 싸워줄 수 있니? 하시면서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어머니를 버린 외할머니, 재산 독차지한 강민호, 그 사람들한테 꼭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지원은 내용 증명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할머니,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준비합시다. 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뭐 대단한가요? 정의는 우리 편이에요. 순이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지원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그 서류 찾아내지 않으셨으면 우린 평생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지원은 다시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맡아주시겠대요. 착수금도 나중에 받으신대요. 정말요? 네. 그분도 이런 부당한 일을 참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세 사람이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원 씨, 우리 꼭 이길 거죠? 지원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순이는 생각했다. 10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었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곁에는 지원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순이는 방청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옆에는 지원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원의 속삭임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쪽 변호인석에는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원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반대편에는 강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여성 판사였다. 제312호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속회복 청구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판사님, 원고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고고 강정자 씨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강정자 씨에게는 친딸 강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실을 숨기고 단독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증거 1호 강민호의 입양 신고서입니다. 1955년 5월 20일 입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증거 2호 강은주의 출생 신고서입니다. 1967년 11월 3일 강정자의 친딸로 출생했습니다. 증거 3호 고아원 입소 확인서입니다. 강은주는 생후 일주일 만에 버려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다. 판사님, 그 서류들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원고 측이 이런 극비 문서를 입수했는지 의문입니다. 판사님, 이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이 서류들은 원고 이순희 씨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지를 줍던 중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강정자 씨의 유품을 버렸고 그것이 우연히 순희 씨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소리쳤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거의 진위는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판사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증거 4호 강정자 씨의 친필 메모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정자의 메모가 크게 비쳤다. 딸은 필요 없다. 재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줘야 한다. 강은주라는 이름은 호적에서 지워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메모를 오래 바라봤다. 필적 감정 결과도 제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강정자 씨가 직접 쓴 것이 맞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판사가 민호를 바라봤다. 피고 강민호 씨,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제가 양자라는 것도 몰랐고 은주라는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들렸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진짜 친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이순희 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피고는 현재 강은주 씨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예. 그렇다면 강은주 씨가 상속권자임을 인정합니까?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다.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다. 10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판사가 다시 입장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강민호는 원고 강은주에게 상속재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 이순희에게는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10억 원을 반환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원이 순이를 껴안았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 변호사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그의 변호사는 황급히 짐을 챙겼다.
법정을 나서는 순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며칠 후 순이와 지원은 은주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어머니, 지원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겼어요. 어머니 목 15억 원 찾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아 고생했어.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순이도 다가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 씨,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민호 씨 전처였어요. 아, 할머니시군요. 지원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겼어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마워요. 그 서류를 찾아주셔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세 세대의 여성, 각자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함께 싸워 이겼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지원이 물었다. 할머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글쎄, 우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아, 여행도 가보고 싶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여행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좋지. 은주 씨 건강 좀 나아지면 함께 가자. 지원은 환하게 웃었다. 약속이에요, 할머니. 순이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이 지난 10년간 그리웠던 것이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진실. 그것은 순이의 인생을 바꿨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72년의 인생.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지원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